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촛불을 언급하며 그깟 5년 정권 머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홍위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에 성남도계공도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변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또 성남FC를 후원한 네이버 민원 해결에 윤영찬 당시 네이버 임원과 김태년 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정부가 처음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증시는 추락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습니다. 대면 수업 재개로 대학가 원룸 수요가 급증하면서 월세가 치솟았습니다. 난방비 인상까지 겹쳐 학생들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40만 시대를 맞아 국내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배터리 추정 사고가 잇따르지만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면 테슬라는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정치권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사진, 오늘 국회 앞 풍경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검찰 독재 규탄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실패하고 곧바로 국회로 입성했을 때 예견됐던 일입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집요하게 당 규정을 고치려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사태를 예상했던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스스로 자초한 일이 될 것이고 적어도 당분간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9은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정유린 독재정치 민주주의 지켜내자! 국회 본관 앞 계단이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 풍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까지 3천여 명이 총출동한 규탄 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는 윤석열 독재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강성 지지층을 향해선 장외투쟁도 독려했는데 강성 지지자 모임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앞서 이 대표는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방탄국회 철옹성에 은신한다며 당이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규탄 대회 한다고 해서 뭐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있어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4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했던 민주당은 다음 주쯤 또다시 장외로 나갈 가능성도 언급되는데 방탄정당이라는 곱지 않은 여론 때문에 강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로 보면 이달 말쯤 표결에 붙여지는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기명 투표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누가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지가 다 알려진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는 더더욱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극단적인 대치 국면에 모두 묻히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즉시 의결하고 기명 투표하겠다는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말이 달라졌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도 적극 엄호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파렴치한이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당내에서는 2018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뭐 사실 깔끔하긴 하죠. 비명계 의원들의 공개 발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당은 비겁하게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영장 심사에 당당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검찰이 아무 물증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어렵게 구속영장을 구해서 하루 종일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어제 전한 것처럼 170페이지가 넘는 사실상 책 한 권 분량의 영장이어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먼저 배임 혐의 관련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매우 적극적으로 공공참여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만 3,700억 원을 벌 수 있었다는 게 배임 혐의의 핵심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도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장동 택지 분양 권리와 함께 5개 필지의 땅도 수의계약으로 따낸 대장동팀. 대장동팀이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 하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분양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참여 여부를 타진했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성남 1공단 공원화만 하면 나머지 개발 이익은 알아서 하라며 아파트 분양에 사실상 반대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 사업은 공사 업무가 아니라던 이 대표 해명과 달리 스스로 기회를 포기했던 겁니다. 결국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는 아파트 분양으로만 3,100억 원을 챙겼습니다. 최은길 전 성남시의장과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팀 사업 참여를 두고 직접 소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전 의장이 2013년 베트남 출장에서 이 대표에게 공사 설립에 공을 세운 민간업자의 사업 참여를 부탁하자 이 대표가 주민 참여를 약속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20쪽짜리 반박문에서 구속영장엔 자신이 보고받거나 묵인했다는 내용뿐이고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대장동 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3자 뇌물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취재됐습니다. 4개 기업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측근 인물들에게 후원금 유치 대가로 그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당시 상황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성남FC는 창단 8개월 만에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남시장 재선을 노리던 이재명 대표가 구단을 살리려고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고 운영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네이버는 신사옥 건립과 대학원 대학 설립, 두산건설은 사옥 부지 용도 변경이란 현안이 있었는데 모두 성남시 인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네이버 임원이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성남이 지역구인 김태년 의원에게 현안 자료를 건네며 이재명 시장에게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김 의원은 적극 돕겠다며 이 시장에게 민원을 부탁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기부단체에 40억을 우회 후원했고 이 중 39억이 성남FC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김 의원에게 일부 현안을 얘기했지만 사옥과 성남FC 관련은 아니었다고 했고 김 의원 측은 영장 내용이 날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도 위기를 넘긴 성남FC에는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 등 측근과 지지자가 주요 보직을 맡았고 이들은 2014년부터 4년 동안 14억여 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김만배 씨도 석방된 지 석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340억 원의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영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시작됐던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쯤 종료됐습니다. 김만배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법원에서는 역시 아직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상태입니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김 씨는 2021년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사업이익 340억 원가량을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 등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0조 분량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김 씨 측은 돈 세탁을 하지 않았다며 불구속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 340억 원이요. 그 340억 원이 소위 50억 클럽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어디에 쓰려고 숨겼던 걸까요? 네, 검찰은 김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이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넣지 못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김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약속했던 천화동인 1호, 즉 428억 원 약정 의혹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김 씨 진술 확보와 김 씨가 숨긴 300억 원대 자금 용처 확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김 씨 자금이 이 대표 측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 또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에 유입됐는지 확인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지법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정치가 이러는 사이에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둔화가 우려된다는 정도의 표현만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표현을 바꾼 겁니다. 결국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LED 제품을 제조하는 부천의 한 수출업체. 바쁘게 돌아가야 할 기계가 대부분 멈췄습니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등이 주 재료인데 크게 오른 원자재 값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자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재 수급이 또 잘 안 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해서 이제 자꾸 도전을 하고 하는데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해오면서 그래도 가장 어려운 시기인가 아닌가.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건축 자재들도 이렇게 제 키 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처럼 고물가와 수출 부진 속에 우리 경제의 체온이 식어가자 정부가 결국 경기 둔화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 둔화 우려, 지난달 둔화 우려 확대해서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표현 수위를 높인 겁니다.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도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출하고 내수가 다 같이 어려우니까. 실제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역성장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보다 16.6% 줄어 넉 달째 감소세고 무역 적자도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달보다는 2월 달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좀 축소되긴 있지만 여전히 상당폭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나라 밖의 여건도 여전히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불안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빅스텝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과 외환 시장이 또 출렁했습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다시 뚫린 하늘길에 여행 수요가 폭증하자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운임 인상에 나섰습니다. Is unlike anything I've ever seen in my 25 years, which enables us to pass through those cost pressures in terms of pricing. 세계 최대 식품사 네슬레도 재료값 부담에 가격을 올립니다. 미국 물가가 이렇게 나날이 뛰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 연준이 다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준 인사들도 연이어 매파 발언을 내놓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현지 시간 16일 5% 이상의 기준금리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do more. We need to get above 5% and then hold it there for some time.
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켄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가 6%로 올라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낀 먹구름에 한미 증시는 일제히 추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 가까이 밀렸고 코스닥도 1%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발 긴축이 길어질 거란 우려에 환율도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1,300원을 넘었습니다. 고금리의 서민 경제 타격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노동 문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 한국노총은 정부의 자료 제출이나 과태료 부과 요구에 응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계 투명화가 노조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회계 관련 종합적인 보고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다.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상당수 노조가 거부하자 재차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보도된 지 1시간 뒤 한국노총은 정부 방침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습니다. 회계 자료 추가 제출 요구와 근로감독관의 노조 사무실 출입 요구를 거부하라는 내용입니다.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정부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한국노총은 절대 자진 납부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법상 근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한국노총 차원에서 공동 법률 대응을 민주노총도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이틀 전 환노위 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이어서 오늘은 안건조정위까지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조정위를 소집했지만 수에 밀려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그 자세한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 회의장에서 공개 토론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갑니다.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아니 뭐가 찍으세요. 뭐가 끝나서 공개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야당 의원들이 이틀 전 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견 조정 없이 원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 시작 10분 만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저는 청구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을 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다음 주 21일 전체 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법사위에 회부될 전망인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산업 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처리가 갑자기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대로 통과돼도 괜찮은 건지 홍영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이 노란봉투에는 뭐가 담겼을까요? 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핵심입니다. 지금보다 이 파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사용자의 의미가 계약 당사자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하청 노조나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 화물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쟁의의 범위가 커진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분쟁의 대상이 근로 조건의 결정에서 이 근로 조건으로 이 결정이란 단어가 빠졌는데요. 이 두 글자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는 임금 협상이나 해고 문제, 복지 문제 등만 다룰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공장 증설이나 해외 진출 같은 경영 사항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 정치적인 문제 같은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파업이 근로조건이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국한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전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그럼 그것도 파업이 다 적법 파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파업도 다 적법한 게 되는 거죠. 네, 다른 나라에서는 회사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파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회사가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을 청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개개인의 책임 소재를 나눠서 이를 입증한 뒤에 소송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도자는 1억 원, 단순 참가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임에 따라 청구액을 쪼개라는 겁니다. 경영계에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우려가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파업이 작고 강도도 센 편인데요.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빠진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1000명당 39일 정도로 선진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파업에 관대한 편인 프랑스와 비교해도 많습니다. 예, 뭐 사실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속도를 내는 뭐 배경이 있습니까?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노란봉투법은 위헌 논란과 다른 법들과의 충돌 문제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직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사회적인 논란이 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못하다가 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밀어붙인다고 비판합니다.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만 홍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지 열 이틀째인데 어제도 5.2 규모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살아도 상계 아닌 이 지옥 같은 생활에 한 줄기 희망은 잔해 속에서 기적의 구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거실 조명이 또 흔들리고 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집니다. deprem oluyor. Telefona gelen bildirimden fark ettik biz bunu. 현지 시간 16일 밤 9시 47분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 우준바 해안에서 규모 5.2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여파에 놀라 국경을 맞댄 시리아 주민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대지진으로 튀르키예가 입은 건축물 피해만 우리 돈 32조 원, GDP 2.5%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는데 규모 4 이상 여진이 아직도 수차례 반복되는 상황에 주민들의 트라우마는 커져만 갑니다. والله شو حاسة يعني حاسة حالي بمنام ما عم بقدر فيق منه ما يعني ماني مبسوطة أبدا. 갈수록 희박해지는 생존 가능성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261시간, 열흘하고도 21시간 만에 구조된 33살 무스타파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고 Annemler ne yapıyorlar anne? 260시간 동안 잔해 틈 사이에 쪼그려 앉아있던 12살 소년 오스만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셨듯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이제 현재에서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재민들을 돌보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현지에서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라만마라슈 인근 체조 경기장이 대형 주방으로 바뀌었습니다. 8개 솥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Sağlıklı hastalık olmasın diye titizlikle hijyenli olaraktan temiz olaraktan yapmaya mücadele ediyoruz. 550km 떨어진 안탈리아에서 온 한 출장 뷔페 업체는 무료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 식사는 하루에 최대 10,000명에게 제공되는데 음식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재민과 경찰, 군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먼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포장도 해줍니다. 이스탄불에서 온 한 로봇 개발 업체는 이재민 캠프 인근에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팝콘을 먹게 된 아이들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Mısır severim ben. Evimiz yakıldı ya, burada yaşıyoruz. Mısır yemiştik evde. 무너진 채 방치됐던 건물의 철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가장 큰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스켄데르에서 옮겨진 지진 잔해물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무너진 건물의 잔해물들이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튀르키예에 도착한 우리 정부의 2차 긴급 구호대는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하타이주로 넘어가 이재민 구호와 재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면 수업 체계로 대학가 원룸 수요가 급증하면서 월세가 치솟은 데다가 난방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지난 학기에 들이던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건데요. 갖은 묘수를 짜내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백대호 기자가 대학생들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박지윤 씨. 학교 인근 자취방을 알아보다 포기했습니다.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남동생이랑 둘이 살 만큼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공간을 학교 근처에는 너무 월세가 비싸서. 차로 20분 떨어진 곳에 방을 얻었는데 교통비 부담은 크지만 보증금 절약을 택한 겁니다. 이곳은 박지훈 씨와 남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전용 13제곱미터로 성인 남녀 2명이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은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난방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취침할 때에만 이처럼 온수 매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핫패드가 놓여져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핫패드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책상은 없고 의자만 놓여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집을 구해도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햇빛도 안 들고 약간 수납 공간도 많이 없지만 이번 학기부터 100%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외국인 유학생들 복귀 등으로 수요가 다시 늘어나 월세 시세가 크게 뛴 탓입니다. 아예 하숙을 포기하고 친척 집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저기 성북구에 있는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에 한 50 정도면 제가. 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걱정에 더해 난방비 급등에 훌쩍 뛴 월세까지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전기료와 가스비 상승에 화훼 농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년 새 농업용 전기료가 1.5배 치솟으면서 연탄까지 동원할 지경입니다. 농가들은 졸업 입학 시즌에 기대를 걸어봅니다만 오를 대로 오른 가격이 소비자를 주춤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장미 농사를 짓는 최민주 씨.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22도에서 23도로 유지하려고 전구 2천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전기요금이 85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12월에는 이제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55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월에는 거의 850 정도. 농업용 전기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 오르면서 화훼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온 덮개와 커튼을 겹겹이 쳐놔도 소용없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한 겹이었다면 지금은 2겹, 3겹 이렇게 해서. 25년째 화훼 농장을 운영해온 박승근 씨도 치솟는 난방비에 궁여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기온풍기로 농장 온도를 유지하는 곳이지만 전기세를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 이처럼 연탄을 구해 난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돌면 무조건 돈이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졸업 입학철을 맞아 대목을 기대했던 화훼 상인들은 오히려 걱정입니다. 난방비 상승이 꽃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수요도 공급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 물동량도 많아야 되고 손님들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한 거의 반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치솟은 전기료에 농민과 상인들 시름이 깊어집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춘천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가 무사히 발견된 11살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이 피해 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이를 서울로 불러낸 뒤에 차를 태워서 충주까지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춘천의 11살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56살 A씨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아이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아동도 혹시 유인한 적이 있나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로 숙식 등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 아동에 접근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충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까지 118km를 이동해 닷새 동안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A씨에 대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A씨가 구속되며 경찰은 피해 아동을 유인한 이유와 목적, 추가 범죄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도 이제 혐의를 갖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사로 다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심리적 불안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아동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송훈입니다. 사건 발생 21년 만에 은행 강도 살인 사건 범인 2명이 붙잡혀서 이 무고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작은 위로가 됐는데요. 법원이 피고인 2명에 대해서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누가 살인을 했는지를 두고서 서로 자신은 아니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사건을 주도한 것도 또 총을 쏜 것도 모두 피고인 중 한 명이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이유는 김다루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쟁점은 누가 권총 방아쇠를 당겨 은행 직원을 살해했는지였습니다.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검거된 이승만과 이정학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자신이 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총을 쏜 사람을 실탄 사격 경험이 있고 권총의 파지법 등에 익숙한 이승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탄환이 피해자의 몸통과 허벅지를 관통했고 권총 파지법을 알아 조준 사격을 했다며 수색대대에서 군복무를 한 이승만이 총을 쏜 것으로 봤습니다. 또 가치가 훨씬 높은 양도성 예금 증서가 들어있는 가방을 이승만이 챙긴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승만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주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학에 대해서는 범행에 보조적 역할을 했고 자백으로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차량에 남아있던 DNA가 불법 게임장에 남긴 이정학의 담배꽁초 DNA와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7,553일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올해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40만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에 돌입한 건데 화재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국내에서 전기차 모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꼽으라면 단연 배터리일 텐데요. 정기 검사 항목에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열되면 열폭주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고 운행 중 방전돼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점검이 최선이지만 4년마다 받는 정기점검에서 배터리 상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무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관련 항목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서식상에서는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절연 상태 등만 확인하게 되어 있을 뿐 배터리 과열, 방전 등에 대한 점검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점검을 위한 장비를 개발했지만 이 장비가 보급된 곳은 전체 검사소 중 1%에 불과합니다. 지금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장비라든지 아직 이런 게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배터리 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독일, 미국 등 해외에선 배터리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전기차 표준 정비 기준까지 만들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연구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기자동차의 부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라도 점검 항목들을 정하고 최소한의 점검들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는 전기차 시대. 안전점검과 관리는 내연기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36만 대 리콜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수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9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차에 문제라도 생기면 차주들은 사설 정비소를 찾기 일쑤입니다. 또 유독 테슬라만 차량 점검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콧대 높은 테슬라, 이어서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 중인 테슬라 차량이 가득 찼습니다. 어저께 입고된 차인데요. 기둥 같은 데 박아가지고 찌그러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곳에 입고된 차량의 70%는 테슬라입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하려면 수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다 보니 사설업체로 몰리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또 수리기간 6개월을 기다리니까 대략 2달이면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9곳이 있지만 사고 수리가 가능한 곳은 용인 한 곳뿐입니다. 자동차 정기 점검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할 OBD 코드도 테슬라는 기술 유출을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 1년에 5만 대 이하로 팔린 차량은 미국 안전 규정을 따르기로 한 FTA 조항 때문에 테슬라는 국내 안전점검 조치도 건너뜁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라는 상위법을 이유로 해서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OBD 코드 대신 자기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와 고객 서비스는 글로벌 1위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거친 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진위 공방에서 가짜뉴스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당 선관위가 공개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오늘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과거 당적을 문제 삼으면서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은 명백한 허위이자 흑색 선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식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우리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민주당 DNA 때문에 내부 총질을 한다는 김 후보의 비난에 대해 김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이력을 끄집어내 맞불을 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김 후보 부동산 의혹 제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 시절 해당 문제를 파악했다며 김 후보의 부동산 매매는 정치 권력을 이용한 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자 당 선관위는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될 경우 제재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후보 간 근거 없는 비방 지속될 경우에는 당은 당규에 따르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황교안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정 분리는 여당이 할 소리가 아니라며 당정일체론을 강조했고 천하람 후보는 내년 공천에서 친윤계 의원 상당수를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완전 해제를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크게 늘어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 해제 여부도 검토됩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여행객들이 입국장을 우르르 빠져나옵니다. 현재 한중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주 62회로 코로나 이전의 5% 수준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주 100회로 늘리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两国不管是游客还是普通就是公民的交流，我想都会越来越多，越来越好。 중국도 내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정상적인 여행이 힘든 상황이라 고민이 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등 나머지 방역 조치 해제도 다음 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 논의도 시작됩니다.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줄어들어 현재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성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식품 인삼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이 주력 소비층인 외국 관광객이 준데다가 다른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몰리면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난 농민들이 볏짚으로 만든 모형 인삼을 불태웁니다. 인삼 가격이 폭락해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의 인삼 생산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기타 작물들은 수국 안정을 위해 보존 자금 등 많은 대책을 세워 숨통을 트여주는데 왜 인삼만큼은... 지난해 인삼 평균 거래가는 6,3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폭락했습니다. 3년 전과 견주면 반값에도 못 미칩니다. 폭락의 주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입니다. 인삼 가공식품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외국인의 발길이 끊어지며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판매업체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유산균, 프로틴 등 다양한 건강식품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홍삼 등 인삼 제품은 기존의 맛, 가공 형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년 새 건강식품 시장에서 홍삼의 비중은 8%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홍삼이 제가 봤을 때는 유행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새로운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삼 예전만큼은 판매가... 단백질이나 아니면 종합 비타민, 유산균 이런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맛도 없고 패키지도 올드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온다 해도 그간 팔리지 않아서 비축된 물량이 많아 당분간 가격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까다로운 재건축 규제를 피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요. 최근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정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곳곳에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주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자 리모델링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겁니다. 재건축이 안 될 때 하는 게 리모델링이지 재건축이 된다는데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빨라 규제가 심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대못이 뽑히고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로 리모델링 비용이 높아지자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반대 동의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항상 재건축하고 비교하세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제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게 되겠냐. 서울 송파구의 한 단지도 리모델링 사업 중단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으로 선회할 경우 용적률 완화, 용도 변경, 인허가 기간 단축 등에 관한 새로운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지난해 실어증을 고백했던 미국의 액션 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브루스가 앓고 있는 치매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이른바 젊은 치매로 이 우울증이나 파킨슨병과 헷갈릴 수 있어서 진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영화 다이하드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른 미국의 액션 스타 브루스 윌리스. 올해 67살인 그는 지난해 실어증으로 은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엔 치매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브루스의 가족들은 16일 브루스가 전두축두엽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브루스가 직면한 질병의 한 증상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가 앓고 있는 전두축두엽 치매는 진행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기억력보다 성격과 언어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브루스의 언어장애는 2020년 그의 은퇴 전 영화 아메리칸 저스티스를 찍을 때도 감지됐는데 브루스는 당시 대사를 잘 읊지 못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연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브루스가 앓고 있는 이 치매는 60세 이하에서 잘 발병하는 젊은 치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10%밖에 유전이 안 되는데 전두축두엽 치매는 50% 정도 유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는 거예요. 다만 브루스의 경우 암기가 중요한 배우라는 직업 특성이 오히려 발병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단풍나무 수액을 졸여 시럽을 만듭니다. 미국의 국민 화가 그랜마 모지스가 소박하고도 정겹게 그려내 무려 120만 달러에 팔린 작품입니다. Come on, children. I want to show you the family album. This was myself at age of 3. 모지스 할머니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던 75살에 찾아왔죠. 동생으로부터 붓 몇 자루를 선물 받은 겁니다. 동화처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스한 농촌 풍경에 미국은 열광했습니다. 그가 그린 크리스마스 카드는 5천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93살엔 타임지 표지에도 올랐죠. 그는 101살의 세상을 떠기까지 1600점 넘는 작품을 남겼고 100살 이후에 그린 것만 250점에 이릅니다. 전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는 63살에 일을 접고 유유자적 소일했습니다. 그러다 독일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뇌에 불꽃이 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수도 설비부터 공구까지 나날이 새로운 분야를 파고들었습니다. 80살까지 일했고 18세기 사람으론 드물게 83살까지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백발은 빛나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 빛나는 노년의 삶은 우리 곁에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성공회대 졸업식에서 은발의 92살 박사가 탄생했습니다. 87살에 대학원에서 사회학 공부를 시작해 국내 최고령 박사가 된 이상숙 씨입니다. 아이 셋의 엄마였던 그는 늦깎이 공부에 나서 30살에 숙명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수의 교사로 일하다 완구제조 수출업체를 창업해 30년 동안 이끌며 여성경제인협회장도 지냈습니다. 64세 퇴직한 뒤로 봉사활동을 하기까지 그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부라는 삶의 즐거움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57년 만에 공부가 쉬웠을 리는 없죠. 등교 시간을 아끼려고 학교 앞에 공부방을 구했고 박사과정 때는 아예 기숙사 방을 얻어 책과 실험했습니다. 출석도 과제도 한 번을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80살에 그리스 배우기에 도전했습니다. 누군가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나한테는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고. 이상숙 박사도 주변에서 그 나이에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정신 연령은 어리다고 받아 넘겼다고 합니다. 그가 말했듯 세상에 늦은 건 없습니다. 2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92살 박사가 되다 였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오다 그치다 하겠는데요.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 중부 지역은 5mm 정도로 양은 적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도에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산간 쪽으로는 7cm가 넘게 쌓일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적은 대신 미세먼지는 계속되겠습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정체되겠고요. 모레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아침에도 대부분 영상권이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0도, 대전과 청주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까지는 꽤 포근하겠지만요. 다음 주에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